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한국의 속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면 이 속담이 생각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 에릭손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케아의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스웨덴,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수도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스웨덴은 그야말로 동화 속 세상과 같았죠. 푸른 숲, 맑은 공기, 그리고 무한한 자연이 저희 곁에 늘 있었어요. 유명한 동화 말괄량이 삐삐처럼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공평하고 안전하다고 믿었고 스웨덴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런 이상적인 이미지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대표 브랜드인 이케아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2014년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할 때 저는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분단 국가에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국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치러낸 기적 같은 나라라는 건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부끄럽게도 저 또한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처럼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강남 스타일이 한국 가수의 노래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클럽에서 그렇게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는데 말이죠. 아무튼 처음 한국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북유럽의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을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한국보다 미리 진출했었지만 처음에는 꽤 고전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일본에는 1974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진출을 했었지만 약 10년 만에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씁쓸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케아의 철학과 콘셉트도 함께 전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문화와 충돌했습니다. 당시에 이케아는 일본과의 문화적 차이를 깊게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 시장과 고객들이 이케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케아 역시 당시 일본 시장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첫 일본 진출이 실패로 끝났지만 다행히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해서 현재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진출이 성공했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일본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일본 이후에 진출한 중국만 해도 일본과 성향과 문화가 매우 달랐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 아시아의 3개국에 진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시장 조사를 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는 중국인들과 수수한 걸 품격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과는 매우 달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꽤 보수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본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새로운 문화를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쏙쏙 잘 흡수해서 융합시키는데 굉장히 능숙했어요.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 이런 능력들이 갈고 닦아진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교육과 다양한 체험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꼼꼼하게 디자인의 실용성과 가치를 따지는 수준 높은 고객들이었죠.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시장이 이케아와 잘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이케아 광명점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픈 준비를 위해 머물며 경험한 일상은 저를 강하게 매료시켰습니다. 깨끗하고 활기가 넘치는 거리,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따뜻한 기후와 맛있는 음식들까지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가 봄이었는데 전 태어나서 이렇게 따사로우며 노곤한 계절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뿐입니다. 스웨덴의 여름은 6월에서 9월 초까지의 약 3개월간으로 여름이라고 해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여름과 비교하면 가장 더운 달인 7월의 평균 온도가 22도 정도로 서늘한 편이에요.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이 밝은 백야가 여름 내내 지속됩니다. 서쪽으로 기울던 해가 지평선 위에서 평행으로 이동하다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외국인들은 너무나 신기하게 바라보더군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저한테는 이 모습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밝고 따뜻한 햇볕을 찾게 되는 건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백야 기간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축제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1년 중 가장 밝고 따뜻하고 싱그러운 계절을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태양을 만끽합니다. 그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햇빛을 찾아다니며 호숫가, 초원, 도심 카페, 공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요. 스웨덴 사람들이 이토록 태양에 집착하게 되는 건 백야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극야 때문이에요. 스웨덴은 이 여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춥고 흐리며 기나긴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이 무렵엔 오전 9시가 돼야 해가 뜨고 오후 3시쯤이면 해가 져요. 날이 흐려서 그나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도 해를 보기는 쉽지 않죠. 이케아의 인테리어 용품을 보면 선명하고 밝은 색상이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춥고 어둡고 흐린 날씨가 대부분이라 스웨덴 사람들은 여름을 제외하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 집 안만이라도 밝고 포근한 느낌이 나게 꾸미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가 반영되어 이케아의 색채가 완성된 거랍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며 이케아의 가구의 한국적인 특성을 녹여내어 제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지사에 머물며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회사에 전달했고 그 의견이 통과되어 몇 년 뒤에 운 좋게 한국의 주재원으로서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머물면서 알아가는 한국은 나날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의 생활 속도와 효율성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보통 일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곤 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시도해보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수많은 유행이 찾아오고 지나갔습니다. 싸이월드라는 한국 고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게 되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에 밀려 쇠퇴하는 중이었지만 2000년대에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는 이 서비스는 한국이 이미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음식도 핫도그가 유행하는가 하면 어느새 크로플이라는 새로운 디저트가 등장했고 모든 가게에서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선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라며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역동적인 성향이 기술혁명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한국에서 먼저 출시해서 반응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결코 젊은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모든 세대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로 세계 1위라니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예요. 선진국들의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인 76%보다 무려 20%나 높다니요.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이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곧 그 속도에 익숙해지면서 편리함에 감탄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항상 활기차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 역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은 복지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지금껏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게다가 치과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스웨덴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완전 무상이 아니에요. 치료비를 지불하며 병원에 방문 횟수를 쌓고 1년 진료비 최대치를 넘긴 뒤 조건을 만족한 뒤에야 면제 카드를 받고 무상 의료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주 심하게 아프지 않고서는 의료비 면제 상한선에 도달하기란 쉽지가 않아서 사실상 일반적인 의료비는 무료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전화가 연결되기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이 40분이나 돼요. 예약하고도 많이 아프거나 운이 좋지 않으면 평균 5일은 기다려야 의사를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치과의 경우는 혜택이 거의 없고 진료비는 비싸서 스웨덴에서는 치과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무료가 아닙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최고 50%가 넘는 높은 세율을 감당하며 많은 세금을 지불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스웨덴에 비하면 엄청나게 세금이 저렴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더 우수하고 합리적이라니 저는 비정한 현실을 자각하고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교육비가 지원된다고요? 한국에 비하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어요.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상급식까지 시행되고 있더군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스웨덴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난민 문제로 골마들어가고 있는데 스웨덴은 그 중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데 매우 관대한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스웨덴 사회에 난민들을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스웨덴의 포용적인 태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난민 유입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고 복지 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더 이상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복지 지출의 3분의 2가 난민과 이민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면서 정작 스웨덴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높은 세금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 결과 많은 스웨덴의 젊은이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이 늘어났죠. 저 역시 이런 변화들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친구들이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특히 의료계, IT,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해외로 나가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민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실패하면서 소득 격차, 불평등, 빈곤 문제로 총기 테러, 마약 범죄가 급증하여 경기를 침체기에 들어서게 할 정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갱단과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스웨덴은 더 이상 한밤중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죠. 사실 스웨덴은 유럽 난민 사태 이전까진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될 만큼 안전한 나라였어요. 특히 한여름의 백야 기간 동안에는 밤에도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돌아다녀도 괜찮을 정도였죠. 하지만 스웨덴 정부가 난민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푼 대가로 강력 범죄와 무질서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은 유럽 평균의 약 2.5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였던 스웨덴이 유럽 최고의 총기 살인 범죄국이 되어버렸어요. 스톡홀름에서 총기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런던의 약 30배라고도 하더군요. 이런 불안정한 치안과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금 스웨덴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스웨덴 국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웨덴의 원주민보다 이민자와 난민의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에 스웨덴에 남게 되는 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노년층과 이민자, 난민들 뿐이 되겠죠. 옛날에 불쌍한 하녀를 구해주었더니 점점 공주행세를 하다가 급기야 공주를 쫓아내고 성을 차지한다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현재 스웨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에선 오랜 기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작년의 총선에서 우파 정당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극단적 나치즘에 기반을 둔 스웨덴 민주당이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제2정당으로 올라와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건 스웨덴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웨덴이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로서 제대로 존재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스웨덴과 비교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졌지만 그 복지제도가 더 이상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과 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느껴집니다. 물론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이 정책들이 신중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스웨덴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길 바랍니다. 스웨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밝은 미래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돈이에요. 저도 제 친구들처럼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